지난 시간에 복막투석의 장단점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복막투석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부산대학교 병원 송상원 교수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김좌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상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좌경이라고 합니다. 복막투석은 환자분께서 매일 집에서 꾸준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복막투석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또 여러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에 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막투석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신기능에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서 밤에만 할 수 있는 복막투석도 있고요. 밤에만 하는 것이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은 낮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생활 습관과 자녀 신기능을 고려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굉장히 편하게 자기에게 맞는 투석을 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복막도 기계투석이 있어요 라고 설명드리면 혈액투석만 기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복막도 손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막 기계투석이라고 해서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사이클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기계를 저희가 이제 집으로 배송해 드리고 침대 옆에 딱 놔두시고 이제 밤에 본인이 이제 복막에 나와 있는 도관을 기계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계에다가 내 카테타를 연결해 놓으면 이제 환자분은 주무시는 동안에 이제 기계에서 투석액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노폐물을 빼주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직접 이제 막 교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장점이 있고요. 밤에 주무시면서 투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누구는 복막 손투석을 하고 누구는 복막 기계투석을 하냐, 그거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환자분의 생활 패턴과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복막 손투석과 복막 기계투석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복막은 딱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그런 생활 패턴에 저희가 최적화시켜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일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막 투석하시는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불편하신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대개 이제 주입은 잘 되는데 배액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복막투석액을 넣는 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관은 보통 우리가 수술하게 된 이후에는 정확한 위치에 있을 때 대부분 별 문제 없이 투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도관이 위치가 바뀌거나 혹은 도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물질이 차이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복막투석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비가 원인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따라서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시고 식이 조절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복막 도관이 움직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변비 조절이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막 투석하시는 분들은 유독 탈장에 관해서 좀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탈장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보통 배에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장기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복막 투석을 하게 되면 복막액이 약 2리터, 작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1.5리터 정도가 복강 내에 있습니다. 복압이 올라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복벽이 약해진 부위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음낭, 배꼽 주위 이런 부위에서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탈장인 경우, 통증이 있거나 감염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수술 후에 다시 복막투석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는 혈액투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탈장이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복막투석은 10년 이상 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복막투석을 잘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10년 이상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복막투석을 굉장히 길게 했을 때 아주 간혹 장이 좀 막힌다거나 장이 좀 이렇게 유착되는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유병률이나 발병률을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드문데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제 식사를 거의 못하고 이제 장의 문제가 되니까 영양분 흡수가 안 되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무조건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혈액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또 젊은 환자분들 경우는 이제 그 사이에 이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투석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뭐 10년, 20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막투석을 딱 언제까지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정해진 건 없는 건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7년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신장 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막투석을 철저하게 유지를 하고 우리가 부종이 없는 상태 그리고 소변량을 충분히 유지하게 되고 대사를 조절하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복막투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이 있으실 부분인데요.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성콩팥병, 복막투석 하기 전에는 되도록이면은 단백질 양을 작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만 복막투석을 하게 되면 복막투석 액으로도 소량의 단백질 소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몸무게당 1.2g 이상 드시면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7, 80g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에 드셔주시면은 큰 문제는 생기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50% 이상은 생물가가 높은 그런 단백질을 몇 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집니다.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 인과 칼륨 섭취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투석하시기 전에는 이제 칼륨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어떤 걸 먹을 수 있고 어떤 걸 먹지 못하는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이유는 사실 인과 칼륨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인은 계속 제한을 보통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막투석을 한다 해도 인이 많은 음식을 마음껏 드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복막투석을 하는 환자분들이 단백 섭취를 주로 잘 하다 보면 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막투석 하시는 경우에도 인을 낮추는 약을 보통 드시게 되고요. 식사하시고 바로 직후에 드셔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칼륨은 약간 달라집니다. 투석 전 단계에서는 저희가 칼륨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칼륨은 높아지게 되면 신장에 어떤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혈액투석보다도 복막투석을 하면 우리가 투석을 24시간 계속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콩팥이 칼륨을 제거하는 거랑 비슷하게 복막이 칼륨을 계속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액투석 환자들보다는 복막 환자들은 칼륨을 약간 여유롭게 드셔도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분 섭취는 어떤가요? 칼륨과 비슷하게 사실은 복막투석 하는 환자분들은 염분도 약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이틀 동안에 쌓인 요독이나 어떤 노폐물 이런 걸 4시간에 다 뽑아내야 되는 게 문제지만 이제 복막투석은 하루 종일 24시간 투석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금의 어떤 배설도 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짜게 먹으라는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절대 부종이 없는 상태를 잘 유지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복막하는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붓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붓지 않는 정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물을 섭취하면서 적당량이 좀 어렵긴 하지만 소금을 너무 안 먹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복막 환자들은요. 복막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막염이 흔하게 오는 합병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수술을 하는 복막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복막투석 도관을 따라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복막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치료가 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석을 하는 장소가 깨끗하고 환기가 잘 되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주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잘 하는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일 축하송이라고 하죠. 한 번 부를 때 보통 한 1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부를 그런 시간 동안 손을 씻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소독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것이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복막 교환을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에서 떨어지는 세균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막염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복부 통증이 대부분 생기기 때문에 복부 통증이 있다거나 복막 투석액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맑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고요. 근데 이제 복막염이 생기면 일단 색깔이 조금 뿌얘집니다. 배액을 하고 나면 내 투석액이 깨끗한지를 보는 습관이 좀 중요한데, 조금 애매할 경우에는 그 투석액 뒤에다가 신문지나 책 같은 걸 보고 이렇게 글씨가 읽혀지면 깨끗한 거고, 글씨가 좀 흐리게 보인다 그러면 약간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았나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아주 어려운 건 절대 아니고요. 항생제를 투석액에 믹스해서 쓰게 되면은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됩니다. 단순히 그런 염증이 아니라 복강 안에 다른 염증이 생겨서 2차적으로 복막염이 생기는 경우는 나중에는 잠깐 복막 투석액을 뺐다가 다시 넣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최근에는 투석 교환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복막염의 빈도가 굉장히 줄었어요. 세계적으로 2년당 한 케이스가 안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복막 관리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요. 2.5년 혹은 3년에 한 명이 안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찾아보시고 복막염 때문에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